최근에 상조 서비스 가입자가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 404만 명에 불과했던 가입자 수가 2024년에는 892만 명까지 증가했다고 해요. 선수금, 그러니까 서비스에 가입하고 누적되고 있는 회원들의 부금액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기준으로 2015년에는 3조 5,2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9조 4,500억 원까지 늘어났어요. 10년 만에 가입자는 120%, 선수금은 168%나 증가한 거죠. 사실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수가 20%가 넘어가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2024년에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 대비 19.4%였다고 해요. 25년에는 20.6%, 30년에는 35.5%, 40년에는 3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다음 단계는 다사 사회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유래한 개념인데요. 사망자의 순간적인 급증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한국도 일본의 뒤를 이어서 다사 사회 진입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이제는 상조 서비스 산업이 꽤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상조 회사들의 기업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프리드라이프의 부금 예수금은 2조 원을 넘겼다고 하고요. 보람그룹 그리고 교원라이프도 1조 원을 넘기는 부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KR은 2024년 7월에 프리드라이프의 지분 20%를 미리 매수했는데 당시에 책정했던 기업의 가치가 1조 원대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상조회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사례라고 평가되고 있죠. 그 상조 서비스 산업 규모 얘기할 때는 그 선수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가입자들이 납입하는 돈이 당장 선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선수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부채입니다. 나중에 해줄 일에 대한 돈을 미리 받는 거니까요. 어쨌건 내가 받는 돈이라는 점은 똑같고 이건 회계상으로는 부채이지만 미래의 매출로 변신하게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상조회사의 순위를 따질 때 선수금의 규모를 따지게 되는 거죠. 보통 다른 회사들은 매출액이나 뭐 자산 총계를 기준으로 하는데 상조회사는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선수금이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큰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1위는 어느 회사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보람상조? 보람상조? 아닙니다. 이 아니에요? 기준으로 했을 때 1위 기업은 프리드라이프입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선수금이 2.3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2위가 좀 애매한데 우리가 잘 아는 보람상조 계열사를 합치면 프리드라이프에 이어서 2위가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이게 7개 회사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배기업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일가가 운영하는 하나의 회사인 거는 맞는데 하나로 합쳐서 보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우린 제보자잖아요. 재무제표를 분석하기에 7개사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한 개사를 비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위는 교원라이프입니다. 근데 교원이라 하면 빨간 펜, 구몬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진짜 그 교원이요? 구몬 선생님 있는 그 교원. 그게 상조회사를? 그 교원이 맞습니다. 교원의 자회사가 상조업계에도 진출해 있거든요. 그 교원라이프의 23년도 선수금은 약 1.3조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 보람상조가 그 압도적 1위일 줄 알았는데 좀 의외네요. 브랜드 인지도랑 선수금 규모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은 그래서 상조 서비스 회사 중에 프리드라이프랑 교원라이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성장률로 보면 프리드라이프가 최근 매년 20%대 성장을 했고요. 교원라이프도 뭐 최근 5년 동안 거의 30% 40%씩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매출 구성이 재밌는데요. 프리드라이프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에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거두는 상조수익이랑 선수금을 운용해서 얻게 되는 금융수익, 이 두 가지 축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금융수익도? 상조 매출은 이제 부금을 적립하던 고객이 돌아가시면 회사가 장례를 치러드려야 하잖아요. 그죠? 이걸 상조 매출 중에서도 행사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 매출이 상조 매출의 중심입니다. 근데 행사 매출은 매출 인식 시점에 그만큼 돈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미리 들어온 돈이 있거든요. 기존에 회차별로 부금을 납입했을 거잖아요. 그 돈이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회계상으로 미리 받은 돈들은 선수금이란 부채로 처리를 하게 되고 미래에 장례를 치러드리는 시점에 비로소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받은 선수금은 나중에 내가 고객의 장례를 치러드려야 할 의무인 거죠. 미래의 매출임과 동시에 기업의 부채가 됩니다. 가입자의 장례같이 약속된 행사가 수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부채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럼 미리 받은 돈으로는 뭘 하는 거죠? 당연히 운용을 합니다. 이 목돈을 뭐 전부 다 정기예금에 박아놓고 있진 않고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그럼 일이죠. 이걸 굴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용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조산업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프리드라이프의 23년도 매출액이 2.3조 원인데 이 중에 금융수익이 거의 800억 원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매출액의 25% 정도가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월급의 한 3분의 1만큼이 금융수익에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달콤하지 않나요? 달달하네요. 행복한
정확하죠. 즉 상조회사 고유 영업 과정에서 자산 운용 수익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프로세스인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상조회사의 금융 수익이 매출이 아니라 영업외 수익으로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두 가지 회계 기준이 있는 거 아시나요? 아, 네. 두 가지가 있죠.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그러니까 KFRS랑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KGAP이 있어요. 프리드라이프는 이 중에 KIFRS를 채택하고 있고 교원그룹은 KGAP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근데 KGAP에서는 상조회사의 금융 수익을 매출이 아니라 영업 외 수익으로 잡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원의 매출액에는 금융 수익이 포함되어 있질 않습니다. 오로지 상조 매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교원은 최근 5년 동안 영업 손실을 기록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운용 수익이 영업 외 손익으로 내려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운용에 대한 수익은 영업 외 수익에서 확인됩니다. 이자, 배당, 투자 자산 평가랑 투자 자산 처분 이익 등등. 프리드라이프에서는 영업 수익으로 잡혔던 친구들이 교원에서는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되고 있는 거죠. 교원은 사실 매출 이상으로 영업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조회사의 고유 영업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지 판단을 해보려면 행사 그리고 운용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조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볼 때는 채택한 기업 회계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운용에 대한 성과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채택한 회계 기준은 감사보고서를 보셔야 해요. 감사보고서 의견 부분을 보셔도 되고요. 중요한 회계정책 주석을 보셔도 됩니다. 어떤 회계 기준을 채택했는지는 이 두 군데에 나와 있고 주로 주석을 보실 거면 두 번째 항목쯤에 나와 있어요. 네. 중요한 회계 정책이라는 주석이거든요. 어쨌든 상조회사의 운용에 대한 성과를 IFRS는 영업 수익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영업 외 손익에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조회사는 일반 회사들에 비해서 수익의 발생이나 재무 구조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회계 처리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최근에 신규 가입자를 많이 모집했다고 하더라도 총 계약 기간을 걸쳐서 이제 행사 수익이나 운용 수익이 점진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좋은 상조회사를 재무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영업이익이나 매출 규모 같은 손익 기반 실적만을 확인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누적 가입자 수, 신규 가입자 수, 또 선수금의 규모나 증가 추이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조회사가 좀 특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익 구조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일본의 사례에서 한번 우리가 따라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보다 사회 변화가 10년 빠르다는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서 다사사회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사사회. 고령 인구 증가로 사망자 수가 자연히 늘어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한국도 이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두 회사의 행사 매출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조회사의 행사 매출은 장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프리드라이프의 행사 매출은 2021년에 710억 원이었는데 23년도에 991억 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회사 합병 등의 효과도 있었지만 다사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자연 증가하는 부분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교원 라이프는 좀 더 극적입니다. 5년 전보다 거의 2배가 늘었어요. 물론 교원은 장래뿐만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행사 수익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다사사회 진입 효과가 분명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행사 매출은 초고령화 사회랑 다사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시장의 특성상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죽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상조회사의 매출 측면에서는 청신호로 작용한다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미리 받은 돈, 선수금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그거 궁금해요. 그쵸? 이걸 적절히 운용하지 않는다면 상조 서비스는 그냥 폰지 사기에 지나지 않을 거니까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받은 부금을 적절히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는 않군요. 당연한 말입니다. 그죠? 프리드라이프의 23년도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보자고요. 다양한 분류의 자산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단기 금융 상품, 상각후 원가 금융 자산, 단기 손익 공정 가치 금융 자산, 기타 포괄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 그리고 부동산 등등등이요. 프리드라이프의 자산에서 사실상 투자 목적으로 보여지는 항목들을 추리면 1.9조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자산이 2.6조 정도인데요. 뒤에서 설명드릴 장기 선급 비용을 빼면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사실상 투자 목적의 자산입니다. 투자 목적 자산에서 정기예금 같은 항목은 한 14.4% 정도로 보여지고요. 부동산이 한 15% 정도,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자산이 70%에 육박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본시장에서 2조 원 정도를 한 회사가 운용하는 거니까 나름 큰 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크죠. 이 정도면 진짜. 교원 라이프도 사실상 유사하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투자와 관련된 자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좀 특이한 건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거에 투자하는 비중이 프리드라이프가 좀 더 높은 편이고 정기예금이나 원금 보장성 항목 그리고 단기성 항목에 투자하는 비중은 교원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투자 성향이 보통 일반 고객한테도 있는데 이게 두 회사도 투자 성향이 아예 다른 모양이네요. 약간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네. 분석해 볼게요. 우선 프리드라이프는 이자랑 배당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분 투자 같은 걸 진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이자랑 배당만으로 창출한 금액이 700억 원에 육박하는데 손익계산서에서 투자 수익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요. 금융자산 중에 상당수를 이제 원금 보장성 항목이나 뭐 고배당주 같은 거에 이제 포트폴리오화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상조회사는 이제 나중에 의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당연히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에서 발생하는 평가랑 처분 손익도 되게 많거든요. 이 효과 때문에 손익이 다소 출렁이는 걸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안정성에 더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성도 조금 노렸다는 점이 뭐 다소 엿보이는 지표입니다. 교원도 물론 비슷한 흐름입니다. 우선 가장 큰 비중은 안정적인 이자 배당 수익인데 프리드와는 달리 단기 투자 자산이나 단기 매매 자산에서 얻어들이는 수익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또 단기로. 예, 단기 금융 상품이 단순히 뭐 정기예금이 아닐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안정성에 더해서 유동화가 용이한 단기성 자산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해두고 있다는 점이 엿보입니다. 두 회사가 투자랑 운용 실적에서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뭐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 투자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줄이 대부분 선수금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근데 앞서서 그 선수금이 부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회사의 부채가 이게 쌓인 규모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조회사는 산업적으로 되게 특수한 산업인데요. 네네. 여기에 맞는 회계 처리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 90% 이상이 선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드라이프의 부채 96%, 그리고 교원라이프의 부채 94%가 부금 선수금이에요. 근데 상조회사의 선수금은 이 회사에 가입된 고객 수와 직접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입자 수가 누적적으로 많을수록 선수금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채 크기도 그에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조회사의 경우에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되려 장사가 잘 되고 가입자 수가 많은 회사라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일반적으로는 나쁜 시그널이지만요. 상조회사의 경우는 다릅니다. 선수금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수금은 향후 수주잔고 같은 의미인 거거든요. 즉 선수금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향후에 보장된 매출이 높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높은 투자 수익을 위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히려 좋은 시그널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실제로 두 회사의 23년도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프리드라이프가 848%, 교원라이프가 4148%입니다. 아니 이게 부채 비율이 4000%가 넘는다고요? 네, 아니, 엄청나죠. 이러면은 다른 회사 같으면 완전 그냥 망한 건데? 다른 회사로 놓고 보면 망조가 된 회사라고 할 네. 텐데 여긴 상조회사니까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프리드라이프는 8배가 많다는 뜻이고요. 교원라이프는 41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상조회사라면 높은 부채 비율이 소위 잘나감 그리고 인기도의 지표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 외에도 상조회사만 가져 있는 특이한 계정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한 장기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이 있는데요. 네. 비유동 자산 항목이고 프리드라이프와 교원라이프가 23년에 각각 4,300억 원 그리고 1,500억 원가량을 계상하고 있어요. 이건 이미 지출한 그 가입자 모집 수당입니다. 상조회사는 가입자를 모집하는 직원이나 모집인들한테 약정된 모집 수당을 지불을 하는데요. 이게 당장의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 기준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을 대전제로 삼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이랑 그 수익을 실현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같은 시기에 매칭을 시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100원의 물건을 사와서 200원에 팔면 200원이 매출이고 동시에 100원이 매출원가로 기록이 되는 게 합리적이죠. 네. 수익과 비용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건데 근데 회계상으로 비용을 인식하는 시기는 꼭 돈을 지출하는 시기와 일치하지는 않아요. 이 장사꾼이 작년에 사온 물건을 올해 팔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물건 사오면서 낸 돈은 재고자산이라는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올해 물건을 팔 때 그 재고자산이 매출 원가로 잡히게 됩니다. 이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좀 더 심화해서 렌터카 사업을 하는 회사를 한번 보자고요. 이 회사가 올해 3천만 원 주고 차를 샀다면 그 3천만 원이 올해의 비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3천만 원은 유형자산으로 계상이 되고 렌트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화가 될 겁니다. 모두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인 거죠. 장기 성급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객한테 미리 받은 선수금은 나중에 장래를 치르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행사 수익이 됐잖아요. 그럼 그 선수금을 모집하면서 지출한 수당도 이 행사 수익과 직결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인식 시기를 매칭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집 수당의 지출은 지금 했지만 비용으로 계상되는 시기는 해당 계약의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장기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계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 상조회사들 재무제표 보니까 행사 수익? 행사 비용이라는 계정이 있던데 이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가입자한테서 장래 등의 행사가 발생하게 네. 될 때 그때 인식하게 되는 수익 비용입니다. 행사 수익은 그 시점까지 이미 납입한 선수금이랑 미납입한 금액의 합계고요. 행사 비용들은 그 당시에 장래 물품이나 뭐 의전 비용 같이 행사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프리드라이프 기준으로 보면 이제 행사 수익이 1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원가율은 항상 65%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또 부금 해약 이익이나 부금 해약 손실도 특이한 계정이죠. 부금이 해약되는 시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우선 장래가 발생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행사 시점인가 동시에 부금이 해약되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납입하던 중에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도 최종적으로 비용 처리되는 모집수당이랑 환급액이 있을 텐데 이 비용 처리되는 모집수당이랑 환급액이 먼저 납입했던 선수금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이미 받았던 돈, 선수금이 모집수당이랑 환급액보다 크면 부금 해약 이익이 되는 거고 적으면 부금 해약 손실이 됩니다. 이건 프리드라이프의 최근 3년간 부금 해약 이익이랑 손실액인데 이익의 규모가 항상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선수금 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하지만 행사 매출의 규모에 비하면 이게 꽤나 유의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건 좀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해약 이익이든 손실이든 발생을 했다는 건 해약의 횟수가 늘어났다는 보조 지표가 될 텐데 그러네요. 부금 해약 손익의 추이가 행사 수익의 증가 추이에 비해 늘어났다면 이거는 중도 해지가 늘어난다는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 가입자가 느끼기에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 두 회사 모두 부금 해약 손익의 성장률이 행사 매출 증가보다는 좀 높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 규원의 경우는 해약 이익이 110억 원가량이었는데 행사 매출이 140억 원이었거든요. 이에 비하면 유의미하게 큰 수준이었죠. 두 회사 모두 기존 가입자들 중 유의미한 수준의 해지가 발생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 사유가 뭔지도 되게 중요한데 물론 서비스 자체에서 문제를 느낀 고객도 분명 있었겠지만 다만 최근 몇 년간 금리 인상기였다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목돈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약의 압박도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회사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확보한 기존 고객들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장래 지원 서비스만을 타겟으로 하기엔 고객 연령층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장래라는 게 생전에 발생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 보니 해약을 막아내기엔 유인이 부족한 면도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조회사들은 다양한 결합 상품을 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납입한 부금을 장래 서비스에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가전을 사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고 여행을 가는데도 사용할 수 있게 막 바꾸고 있대요. 맞아요. 이게 결혼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포인트 같은 걸 주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교환라이프입니다. 그렇군요. LG전자 그리고 롯데하이마트랑 협약을 맺고 TV, 세탁기, 뭐 냉장고 같은 거를 상조 서비스랑 결합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판매를 시작한 게 2015년이었는데 당시에 교원의 선수금이 237억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거의 2배씩 성장을 하면서 2018년도에는 2천억 원을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1조가 넘어가는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죠. 이제는 상조업계 전반적으로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서비스의 라인을 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환 상품이라는 개념인데 앞에서는 뭐 이제 가전이나 웨딩 같은 한정적인 범주에서만 사용 가능했다면 이제는 출산, 뭐 어학연수, 여행, 결혼, 그리고 수연 등등등 더 넓은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멤버십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입자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애 키우면서 돌잔치 비용에도 부금을 쓸 수가 있고 뭐 크루즈 여행이나 호텔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뭐 건강검진이나 간병 서비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입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양화하면서 가입자의 선택지를 늘려주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제도권으로 들어온 개모임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이게 약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인생 전반에 다 케어해주는 게 맞습니다. 전환 상품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교원 라이프는 시니어 한 달 살기 상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달 살기? 원하는 도시 가서 여행하고 교육 같은 것도 받으시고 뭐 문화 체험도 즐기시면서 한 달을 살고 오는 거죠. 프리드라이프는 간병인 지원 서비스나 뭐 의료 서비스 쪽으로 비즈니스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헬스케어 분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음과 관련된 업종이라서 조금은 무거운 느낌이기도 했는데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조금 경쾌해 보이는 행보이기도 해 보입니다. 이런 노력은 상조 서비스 가입에 대한 심리적 문턱도 낮춰줄 뿐만 아니라 해약률을 낮추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몰랐던 1위 기업 프리드라이프랑 그 다음에 교원라이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회계사님은 앞으로 이 상조 산업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두 회사가 업계 1, 2위 정도 하는 아주 큰 회사들이고요. 인구 전망에 따르면 뭐 시장 상황은 두 상조 회사한테 너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뭐 그대로 입만 벌리고 있어도 매출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상품 같은 걸로 다변화하고 있는 이 움직임은 사실 소비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반길만한 소식이죠. 앞으로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좋은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업계 1위인 만큼 운용이나 관리에서 내실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왜냐면 사실 상조업이 2000년대 초반에도 굉장히 성장하는 붐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유행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한국에 들여온 건데 당시에 너도 나도 상조 산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은 성장하고 있었는데 관련 규제는 굉장히 미흡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랐고요. 폰지 사기처럼 뭐 망해버린 회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가입했던 노인분들도 당시에 굉장히 많았는데 돈도 돈이지만 그 마음까지 어떻게 보상이 되겠어요. 이후에 정부가 할부거래법 같은 걸로 이제 보호법률을 좀 내놔서 소비자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지금에 이르기까지가 됐습니다. 지금 또 한 번 큰 발전의 흐름이 상조업계에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비자는 기업과 약속하고 자기의 소중한 돈을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시기에 단순히 외형 성장만을 생각하고 내실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나눠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걸 기업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조회사의 고객이 맡기는 돈은 금액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